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PAF 요인 분석 5번째 시간 13-14 요인 회전에 대해서 알아보자입니다. 한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올리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조금씩은 느리지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요인 점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봤고, 그래서 예를 통해서 언어 능력이라는 요인을 추출해 보았고, 이 언어 능력이라는 요인은 국어 점수, 영어 점수가 각각 절반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인 점수라고 하는 건 결국 표준화된 점수였고, 그래서 당연히 평균이 0, 분산이 1이었습니다. 음의 수부터 양의 수까지 모두 가지는 연속형 변수였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요인을 끄집어낸 후에 그 요인의 점수를 변수화하여 변수로 사용해서 다시 회귀 분석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요인 회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요인 분석을 하고 나면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변수의 개수보다 적은 수의 요인을 찾아낸 거죠. 물론 우리가 본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예이기 때문에 굳이 요인 회전을 안 시켜도 되는 것들이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가 찾은 요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즉 unobservable한 construct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이었죠. 문제는 사실 변수의 개수가 많아지고 또한 어떤 개념들의 구조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요인 분석 후에 우리가 가진 결론, 가지게 된 어떤 그 요인 적재량 매트릭스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개념들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단순 요인 분석, 특히 이제 EFA를 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뭔가 확립된 어떠한 이론이나 기존에 많이 연구된 사용된 것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 구조가 당연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인 적재량 매트릭스가 계산상 단 하나의 유일한 값,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매트릭스가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정답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리지널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무한대의 솔루션, 무한대의 핵값이 존재합니다. 매트릭스로서.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것이 다 다른 건 아니고 달라 보이긴 하나 원론적으로는 같은 건데 그 중에 우리가 요인 분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우리가 이야기한 요인 분석의 기본적인 목적은 변수를 단순화하고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개념 구조를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좋은 방법의 해를 찾는 건데 그 해를 우리는 회전시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전을 통해 찾아내는 것이죠. 회전을 한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한 값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마치 변수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변수를 예를 들면 기존에 어떤 변수가 있었는데 그 변수를 표준화한다. 값 자체가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값이 가지고 있는 근본 속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인 회전이란 우리가 찾아낸 요인 값들이 생각보다 좀 애매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솔루션을 찾아내기 위해서 회전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여기 보이는 그 그림에서 보시면 사실 요 F라고 되어 있는 게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요인 분석을 돌렸는데 요인이 한 개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변수가 예를 들면 V1과 V2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변수 전체가 두 개였던 뜻은 아니고요. 변수가 여러 개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만 딱 뽑아서 본 겁니다. 일단 이렇게 봤더니 이 V1과 V2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는 단일 요인인 F에 대해서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하냐면 이 두 개의 변수가
F라고 하는 요인에 적재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건 결론적으로 어떤 뜻이냐? 애초에 우리가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해서 하나의 요인을 뽑아낸 거랑 같은 의미가 되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를 집어넣어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언어 능력이란 요인을 뽑아낸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뭐 회전이고 뭐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그냥 그대로 써도 무방해 보이죠. 회전을 할 게 없는 이유는 요인이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제 여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두 개의 변수 V1과 V2가 투입이 되었고 요인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F1과 F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만 F1, 이 V1과 V2의 속성을 각각의 두 개의 이 요인에 비교를 해보니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요인에 각각의 두 개의 변수가 아주 비슷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거죠. 요인 적재량이 매우 유사하게 균등하게 F1과 F2로 갈라지는 겁니다. 약간 V1은 F1 쪽으로, 약간 V2는 F2 쪽으로 가긴 갔습니다만 이 값 자체가 예를 들면 절대적으로 상관관계가 V1이 F1을 높아요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무엇이 필요하냐? 요인 회전이 필요한 겁니다. 즉 F1과 F2를 예를 들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F1과 F2의 축을 요 방향으로 살짝 돌리면 뭔가 우리가 확실하게 F1 쪽이다, F2 쪽이다를 나눌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요인 회전이고요. 마지막의 경우, 세 번째의 경우는 V1은 F1에, V2는 F2에 확실하게 요인이 적대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즉 상관관계가 높아 보이죠. 따라서 우리는 변수 V1은 F1이란 요인으로 묶이고 변수 V2는 변수 F2로 요인 F2로 묶인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두 번째 케이스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요인 회전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앞에 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그림은 주성분 분석에서 가져온 거긴 한데 왼쪽에 있는 것이 국어 점수, 영어 점수의 뭐 그 원데이터라고 친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해서 바꾼 다시 주성분 점수로 매핑을 한 그림이 우측에 있는 그림이죠. 사실 이 두 개의 그림은 앞에 쭉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왼쪽의 도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면 바로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근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게 될 요인 회전은 단순히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요런 경우도 요인 회전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걸 3차원으로 조금 이렇게 비틀어 놓은 건데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애초에 90도로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던 축을 약간 90도가 안 되게, 그쵸? 조금 삐뚤었는데, 이렇게 안 되는, 90도가 안 되는 어떤 각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요인 회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요인 회전은 굉장히 여러 개의 솔루션이 있고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수학적인 계산은 사실 대부분의 컴퓨터가 솔루션을 만들어줍니다. 찾아주는 거죠. 요인 회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orthogonal rotation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직교 회전이라고 할 수 있죠. orthogonal이 직각이란 뜻입니다. 직교 회전이고요. oblique rotation이 비직교 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도가 90도가 되게, 요인과 요인이 각도가 90도가 되게 하는 것이고 비직교 회전, oblique rotation은 90도가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90도, 요인과 요인 사이의 각도가 90도다 아니다는 뭐가 중요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 팩터 1과 팩터 2가 90도다라고 하고 정해놓고 우리가 회전을 시킨다는 건 강제로 90도를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인 1과 요인 2가 물론 회전된 요인 1과 요인 2겠죠. 이 두 개의 요인이
90도라고 하는 건 이 두 요인은 상관관계가 제로다, 0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 두 개의 요인이 이 축이 90도가 아니면 이거는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겠죠. 이 두 개의 축이 만나려고 하면 할수록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겁니다. 문제는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이게 두 개의 축일 필요가 없겠죠. 하나의 축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벌어지긴 할 텐데 우측의 그림처럼 90도는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검은색 요 축, 그러니까 요 눈금이 있는 검은색 축은 사실 요인 회전이 되기 전의 요인입니다. 그냥 요인 분석을 해서 나온 그냥 생 날것의 요인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 거죠. 요인은 두 개가 나왔고 회전을 안 시키면 이제 요인이 이렇게 생겨서 변수 5개가 어떻게 지금 매칭이 되냐면 V1이 여기 있고요. V2가 여기 있고 V3, 4, 5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요인은 두 개입니다. 그럼 V1과 V2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변수는 1번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2번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우 애매하죠. 왜? 지금 1번 요인과 2번 요인의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이 값이 V1과 V2라고 하는 값이. 물론 밑에 이제 V3랑 V4는 비교적 여기 두 번째 요인, 회전하기 전에 요인 2, 두 번째 요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역시 V5도 매우 애매하죠. 요인 1과 2의 중간 어디쯤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나머지 요인 V1, V2 그리고 V5 이 애매한 아이들은 어느 요인으로 묶인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때 회전을 합니다. 회전할 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요 파란색이 직교회전, 빨간색이 비직교회전, 점선이 직교회전입니다. 점선이. 물론 직교회전을 하나 비직교회전을 하나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회전을 시킴으로써, 요인을 회전시킴으로써 V1과 V2는 확실하게 요인 1에 묶이게 되고, V3, 4, 5는 요인 2에 묶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우리는 변수 1과 2는 첫 번째 요인으로 묶이고 변수 3, 4, 5는 두 번째 요인으로 묶이는구나 라고 해서 그 변수의 이름을 보고 그 변수의 속성을 확인하고 요인 1과 요인 2의 이름을 그때 가서 붙이는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몇 번 이야기는 드렸는데, 요인명이라고 하는 것이 통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고요. 그냥 요인 분석을 해보면 통계 프로그램은 F1, F2, F3 이런 식으로 팩터 1, 팩터 2, 팩터 3 이런 식으로만 그냥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렇게 묶이는 것을 보고 어떤 변수가 어느 요인에 묶이느냐를 보고서 우리는 이 요인은 이런 요인이구나 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자, 요인 회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통 SPSS에 이 정도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베리맥스를 일종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오로지 베리맥스로만 돌립니다. 베리맥스가 뭔지 몰라요. 대부분의 경우 제가 물어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베리맥스가 뭔지 모르지만 남들이 다 쓰니까 나도 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해석할 때 자기가 사용한 이 분석 방법이 뭔지 모른 채로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치 의사의 메스가 살인자의 살인 도구처럼 되는 거예요. 더 심할 수도 있고요. 베리맥스는 이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각 요인의 로딩이 높은 변수의 수를 최소화하는 직교회전 방법이죠. 직각입니다. 직각. 대신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로딩이 높은 변수의 수를 최소화하는, 즉 우리가 뽑아내고자 하는 요인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요인 해석이 매우 심플해집니다.
정반대로 직교 회전이 아닌 비직교 회전 방법의 대표가 직접 오블리민이라는 방법인데, 여기서 뭐 델타가 0으로 아예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고,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걸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고요. 그냥 보통 이렇구나라고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기본값 델타가 0으로 돼 있고 디폴트가 이거를 바꿀 수는 있는데 바꿀 때에는 굉장히 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왜 델타를 다른 값에 썼는가에 대한 나름의 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그냥 0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 해법은 가장 기울어지는 형태이며 델타가 음수에 가까워질수록 요인의 기울기가 평평해진다.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직접 오블리미는 앞에 베리맥스와 다르게 직교하지 않습니다. 요인과 요인이. 이 말은 요인이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가지도록 허용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 커티맥스인데, 커티맥스는 베리맥스와 유사합니다. 직교회전 방법입니다. 그죠? 직교회전 방법인데 문제는 목표가 변수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요인의 수를 최소화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구조가 단순해지겠죠. 반면에 이퀄맥스는 베리맥스와 커티맥스를 합친 겁니다. 이렇게 치면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통계에서 과연 좋은 건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그리고 이제 프로맥스는 직접 오블리민과 거의 유사한데 다만 계산 방법이 좀 단순해서 데이터가 클 경우에 계산이 빨리 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요인 회전의 방법은 베리맥스와 직접 오블리민 정도겠죠, 거의.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것 하나하나를 다 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직교냐 비직교냐라는 거죠. 어떤 회전 방법을 써야 될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는 베리맥스를 진리처럼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뭔지 모르죠.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항상 베리맥스가 맞다? 아니면 뭐 항상 직교 방법이 맞다? 아니면 항상 비직교 회전 방법이 맞다? 이런 건 없습니다. 회전 방법을 선택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 연구조사를 설계한 연구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연구자가 어떤 개인의 웰스라고 하죠. 웰스와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개인의 웰스와 관련된 변수 6개를 사용해서 요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 6개의 변수는 수입, 교육 정도, 직업, 부동산 가치, 집 주변의 공원의 개수, 연간 범죄 발생 수,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치죠. 뭐 딱 봐도 의도하는 것은 이런 것일 겁니다. 아마도 요인 2 그냥 원래 이렇게만 나오는데 이름은 제가 붙여놨습니다. 개인의 사회경제 상태와 주변에 그 사람이 사는 주변의 사회경제 상태로 구분해서 봤을 때 이 수입, 교육 정도, 직업, 부동산 가치 4개는 개인의 사회경제 상태로 묶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이 연구를 디자인하는 거죠, 연구자가. 반면에 이 두 가지 집 주변 공원의 개수와 그 주변에 집 주변의 연간 범죄 발생 건수는 그 주변 지역의 사회경제 상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두 개가 묶일 거라고 아마도 예상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기대를 하고 요인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남들이 다 뭔가요? 베리맥스 회전을 쓰니까 나도 써야지 라고 해서 베리맥스를 회전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이 숫자를 자세히 보시죠. 여기에 나온 요 표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결국 뭐냐면은 요인 적재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팩터 로딩 값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의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높으면 상관관계가 높은 거죠. 얘는 그래도 뭐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0.6 그리고 0.14니까 어디로 묶입니까? 수입은 요인 1로 묶이죠. 교육 정도 0.47, 0.24라서 이게 좀 크긴 큽니다만
되게 얘랑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하기 애매하죠. 직업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조금 큽니다. 확실히 크긴 큰데 상관관계 자체 이 계수가 팩터 로딩 값 자체가 아주 높다라고 할 수 없죠.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0.12, 0.20으로 해서 이게 좀 크긴 합니다. 심지어 이쪽은 이게 더 커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일로 묶일 수도 없고, 그죠? 묶인다 해도 지금 이런 0.20이나 0.2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서 얘는 요인 1, 요인 2로 묶여라고 말할 수가 거의 없죠.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직교회전 방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베리맥스를 쓰면 직교회전이 되어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강제로 0으로 만듭니다. 즉, 이 요인 1과 요인 2 사이의 상관관계가 0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이상하게 요인을 비틀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회경제 상태는 주변의 사회경제 상태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부자인 사람들은 주변의 부자인 사람들과 같이 살고 부자인 사람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좋을 것이고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상관관계가 그냥 강제로 0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아주 이상한 요인이 나와버리는 거죠. 어떤 회전 방법을 써야 될까?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연구자가 사전에 어떤 구조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가정하고 분석했는지에 따라서 회전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 있는 건 사실 매우 상관관계가 높은 두 개의 요인을 가정하고 연구한 거고요. 예를 들어 연구자가 소비자 구매 동기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구매 동기를 유틸리테리안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실용적 동기와 헤도닉 모티베이션, 뭐라고 하나요? 우리 말로 하면은 헤도닉 모티베이션이면 약간 이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뭔가 변수를 만들고, 즉 뭔가 질문지, 설문지를 만들고 데이터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리고 요인 분석을 했어요. 이 경우에 헤도닉과 유틸리테리안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상관관계가 매우 낮거나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때에는 베리맥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직교회전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왜? 애초에 이 두 개의 개념이 서로 상관관계가 매우 낮거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앞의 경우처럼 애초에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면, 개념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면 이러한 직교회전 방법은 매우 위험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강제로 변형시키는 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모두 베리맥스가 진리라고 생각하느냐? 저도 이거를 굉장히 오랜 동안 좀 추적을 해봤는데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근거가 있다기보단 제가 쭉 보니까 애초에 이제 심리학과에서 사람들이 어떤 아이템을 만들 때, 즉 설문지를 만들 때 애초에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아예 상관관계가 없는, 거의 없는 두 가지 요인을 전제로 해서 설문지를 이제 개발을 많이들 해왔습니다. 요즘은 또 좀 다르긴 한데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설문지의 질문을 만드는 것을 스케일 디벨롭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 디벨롭먼트라고 치시면 주로 심리학과에서 그 설문지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논문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매우 길고요. 실제 따라해 보려고 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한 번에 안 끝납니다. 여러 차례 연구를 하게 돼 있고요. 어쨌거나 이런 스케일 디벨롭먼트를 할 때 애초에 연구자들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두 가지 요인을 전제로 설문지를 개발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스럽게 베리맥스를 썼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계속 보아온 다른 분야의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왜 베리맥스를 쓰는지는 정확히 모른 채로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 연구한 결과물들을 보면 아주 해석이 안 되는 이상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리맥스를 다 쓴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 잘못된 건데
이렇게 잘못된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 오히려 그게 옳은 게 돼버린 거죠.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베리맥스가 언제나 진리는 아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요인 회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PAF 요인 분석 5번째 시간 13-14 요인 회전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